지금으로부터 약 500만 년 전 지중해 지역이 재편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까지 극도로 척박하고 염분이 많았던 이 지역의 바다를 다시 메워버린 거대한 홍수였어요. 이 홍수는 장클린 홍수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지역의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중해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둘러싸여 있고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바다와 연결돼요. 이 해협은 약 13km에 달하는 꽤 좁은 통로예요.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두 수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약 600만 년 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지중해가 대서양과 단절됐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빙하기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지중해 지역은 메시나절 염분위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약 1000년 동안 바다는 서서히 증발해서 해수면보다 몇 킬로미터 아래에 건조한 분지를 남겼어요. 이 위기는 오늘날의 사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성한 지중해의 아름다움이 예전에는 바다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소금을 함유한 매우 짠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했다면 수영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물 위를 쉽게 떠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염분의 양과 미네랄 함량으로 인해 대부분의 생물은 생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박테리아와 같은 일부 강인한 미생물은 이러한 가혹한 조건에 적응했을 수 있어요. 요즘 지중해 해저에서는 그랜드 캐니언만큼 큰 구멍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같은 탈수 기간 동안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증거에 따르면 당시 나일강이나 론강과 같은 거대한 강이 지중해로 직접 흘러들어가면서 해발 수백 미터 아래 바닥에 협곡을 남겼다고 해요. 사람들은 과거에 지중해의 건조에 대해 어떤 종류의 설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죠.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는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남부 이베리아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어요. 로마의 유명한 작가 플리니 장로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영웅 헤라클레스가 강력한 검을 들고 길을 개척하기 전까지 지중해는 바다에서 잘려져 있었다고 해요. 헤라클레스는 현대 아프리카의 가상의 장소와 지브롤터의 바위 사이에 길을 뚫었어요. 그 덕분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오늘날의 지중해로 변모할 수 있었죠. 일부 화석도 비정상적으로 큰 홍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여요. 해양 생물의 잔해는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층에서 발견됐어요. 이는 이 지역이 한때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 화석들은 연체동물, 어류, 해양 포유류에 속합니다. 현대의 기술 덕분에 우리는 적어도 잔클린 홍수의 추정 시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사건을 재구성해서 실제 사건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또한 지중해가 다시 한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땅속 깊은 곳의 움직임으로 인해 닫힐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약 1000년에 걸쳐 지중해가 다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서 유럽과 가까워지면서 지중해 지역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유명하지만 여전히 가설에 불과한 대홍수 중 하나는 흑해 대홍수 이론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약 8400년 전에 지중해의 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이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 흑해로 넘쳐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흑해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짐을 싸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 안쪽으로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전문가들은 이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농사법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걸 과학계의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홍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일찍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규모도 훨씬 작았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이 홍수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죠. 이 전설에서 한 영적인 남자는 더 높은 존재로부터 거대한 홍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동물들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동물 한 쌍을 모아 모두 배에 태웠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홍수와 고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다루면 과학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홍수 이야기가 지구상의 여러 문화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초기 농부들에게 홍수가 엄청나게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홍수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특이한 장소에서 고대 바다생물 화석을 우연히 발견해서 과거에 큰 홍수가 있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의 홍수에 대한 해결책은 물에 뜨는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해수면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암스테르담, 뉴올리언스, 베니스와 같은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건물이 떠서 극한의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부유식 인프라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네덜란드와 같이 수자원 위험 관리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수상 인공물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면 결국 우리는 물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물 위를 이동함으로써 우리는 혼잡을 줄이고 수상 정원과 같은 더 흥미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또한 태양열과 풍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수요에 대한 훌륭한 대안을 제공해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주택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몰디브의 이러한 수상도시가 곧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최대 2만 명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고 거주지와 식당은 물론 상점과 학교도 들어설 예정이에요. 산호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이 지역에는 약 5천 개의 떠다니는 땅 사이에 운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도시는 인근 건설 현장에서 조립되는 모듈형 유닛으로 건설될 거예요. 모듈이 완성된 후에는 수상도시로 견인될 겁니다. 다음 단계는 강철 기둥을 이용해 해저에 단단히 고정된 대형 수중 콘크리트 선체에 고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조 덕분에 모듈형 유닛은 바다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뱃멀미가 두려운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어요. 바로 인근의 산호초예요. 산호초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적인 파도막이 역할을 해요. 인공 산호 은행도 도시 아래에 설치되어 산호가 자연적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는 이 시설을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이곳의 전기는 대부분 현장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은 인근에서 처리해서 식물 비료로 재사용할 계획이고요. 에어컨 대신 해양 심층수 냉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심해의 차가운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냉각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심각한 홍수를 겪은 행성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화성도 홍수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성의 표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돼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십억 년 전 화성은 심각한 강 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계곡과 협곡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홍수의 원인은 폭우로 인해 화성의 지형이 순식간에 때로는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재편되었기 때문이에요. 강이 천천히 형성되는 지구와 달리 화성은 특히 약 40억 년 전에 이러한 홍수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화성에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 규모가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홍수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보면 버즈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약 1억 3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는 안녕을 구하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약 2,896km 떨어져 있고 여전히 이동 중입니다. 매년 대륙은 태평양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너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임을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이나 칠레 사람들은 자신의 대륙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대륙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중산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육지를 태평양으로 밀어내고 있을까요? 바로 지구 내부의 열입니다. 바다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지각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우 뜨겁고 녹은 암석인 마그마가 그 균열을 통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그마는 식어서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대서양 중앙 해령과 같은 수중산을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면서 오래된 지각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각판과 그 위에 있는 대륙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반대편 태평양 쪽에는 나스카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 더 무겁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 전체 과정을 섭입이라고 하며
연간 약 7.62cm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반 사이의 충돌이 안데스 산맥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화산들의 배후입니다. 또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따라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이 태평양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부 모델은 더 황당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아프리카는 남아메리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아프리카도 서쪽으로 표류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대서양 중앙해령은 이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판을 밀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판도 밀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어요. 마치 이 해령이 두 친구를 갈라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또한 동아프리카 균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거대한 균열 중 하나이지만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는 원인이에요. 긴 이야기지만 이 균열이 아프리카를 남아메리카보다 더 많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메리카와 그 주변의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기가 막힌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론, 북아메리카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린 여기에 없을 겁니다. 두 대륙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북아메리카판은 연간 약 2.54cm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지만 남아메리카는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나란히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태평양은 계속 줄어들면서 이 모든 지각운동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 해양생물은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거대한 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해양동물은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초록 바다거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서양에 서식하는 초록 바다거북은 더 크고 밝은 색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에 사는 사촌들은 보통 더 작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두 개체군이 섞이는 것을 막는 육지가 없어진다면 두 개체군은 새로운 이동 경로와 새로운 둥지를 찾게 되고 영역이 훨씬 더 많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 수백 종의 다른 종을 곱하면 새로운 상호작용, 예상치 못한 경쟁,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 등 상황이 정말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 아메리카 대륙이 다시 아프리카와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서양 중앙해령은 새로운 해저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서양은 서서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약 1억 2,500만 년 후에는 이 과정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서양은 성장을 멈추고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수역이 가장 먼저 육지 아래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지점의 국가들은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고 새로운 화산이 좌우로 솟아나는 등 매우 불안정한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는 더 이상 에팔레치아 산맥의 평화롭고 푸른 경사면이 아니라 캐스케이드 산맥처럼 가끔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는 눈 덮인 거인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은 나이지리아, 카메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앙골라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공과 국경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대륙이 실제로 합쳐진다면 얼마나 강렬할까요? 우선 이 새로운 초대륙은 순식간에 아시아의 약 1.5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산맥이 형성되어 국가 간의 자연스러운 경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 속하게 되면 많은 일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광 사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표 없이 육로로 국가 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른 유형의 경제 활동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밀부터 바나나, 소고기, 코코아, 대두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섬유와 의류 등을 수출하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원자재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륙의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석유입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의 국가들은 주요 석유 수출국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시겠죠?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땅이 만나면 야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나일강 악어와 공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나무늘보가 나무 꼭대기에서 하이에나를 보는 것처럼요. 심지어 새로운 동물의 휴잡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카피, 악어나 늘보에나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이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점은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은 토종 동식물의 포식자나 경쟁자, 심지어 기생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이 잡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아요.